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정부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매일경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나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은현 의원이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고 하는데, 이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요. 네, 민주당 자본시장 특위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금까지 어려운 경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자본시장에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대기업의 장점도 살리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거론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말만 해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23%, 5년짜리는 30.2%.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정기예금에 넣어놔도 3년 후면 더블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주식 투자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82년에 기구에서 보니까 당시에 주가 지수가 102였습니다. 102에서 12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5년간 왔다 갔다 하다가 86년에 여기 영상에 있는 듯이 당시에 이제 삼정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아주 핫하게 열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500, 아마 80년대 말에 10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정부에서도 이제 좋은 점도 있고 걱정스러워서 저를 포함한 몇 대학 교수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32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증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사는 거다. 옛날에 1929년도에 미국에서 공황 일으켰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강에 빠져 죽는 사례도 제가 얘기해가면서 정말 조심하시고 앞으로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거다. 이런 강의도 제가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말에.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본시장의 역할이 크냐? 지금까지 역대 여야를 포함해서 아마 어느 정당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지금 우리 당의 자본시장 특위가 정당에서 만들어진 게 아마 유사일에 처음일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경제의 난국을 풀어가는 해법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거의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은 매년 0.2%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일부의 언론에서 일부의 정당에서 완전히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다고 엄청 비난을 많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과거의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전통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줬던 전통 제조업의 급격한 경쟁력 하락,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마찰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같은 그 성장 마인드, 과거 같은 금융 마인드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을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게 이 시점이 아닌가. 특히 우리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많은 제조회사들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상장기업 영업이익 증가액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한 게 63%. 정말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한 국가의 전체 폴폴리오 차원에서 봤을 때 두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가 63%를 차지한다면 뭔가 애브노멀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속되겠습니까? 지속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과거 같은 재벌 위주의 어떤 성장 전략, 그건 거기에 거의 한계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법을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중소중견기업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 현실을 보면 아직도 9988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법인 수로 보면 99%가 중소기업, 고용으로 보면 한 80, 여기는 82%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82에서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고 과연 한국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장이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은 살리되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금융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에 아직도 73%가 의존하고 있고 정책 자금에 23%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자본시장의 직접 금융의 역할은 2.2%에 불과하다.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금융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은행은 기본 속성상 안전성을 추구하고 BISB를 관리하기 때문에 수세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경제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떤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될 거냐? 그게 바로 자본시장이 해줘야 될 텐데 시중에 지금 한 1100조, 1200조 자금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 자금이란 게 수익성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보니까 부동산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금이 기회만 되면 부동산으로 가고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보면 금융 차원에서 대책, 자본시장에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 그런 문제를 좀 태클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도입한 이 고령화 사회를 오래전부터 예상을 하고 2005년도 우리가 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도입을 했습니다. DB형, DC형.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선진국과 다르게 너무나 다르게 아직도 DB형의 87%, DC형의 한 9.7%, 뭐 이렇게 의존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시는 기업이 이제 퇴직연금을 사회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약형이고 또 대부분 DB에 의존하다 보니까 DC형은 그냥 형식적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수익률을 보니까 우리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5년간 2.33%, 운영을 잘못한다고 비판받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5.23%, 수익률 차이가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적립된 규모가 190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지하는 상황에서 1년에 근로자의 자산이 5조 내지 6조가 까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모험 자본을 통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상을 보니까 벤처캐피탈은 뭐 회사 수는 1399개사가 있는데 전체 자금 규모는 3조 4천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당 평균 지원 규모가 24.5억. 이래가지고 뭐 유니콘 기업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선진국 사례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지금 한 6개 정도 등장을 했는데 이 유니콘 기업들한테 자금을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의 유니콘 기업의 자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 금융회사가 컨트리뷰션 하는 건 less than 10%.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이 자본시장 연구원장 할 때부터 거래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국의 거래세 체계는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세행정 편의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조세행정 편의주의란 게 뭐냐? 40년 전에 우리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나 매매 손실이 리얼타임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거래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거든요. 징벌적이란 게 뭐냐?
과거에는 그래도 돈 좀 있는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봐도 세금을 부과해도 별로 저항이 없어요. 90년대 초에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서 농민들이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누군가는 이게 농민들 도와줘야 되겠다 갖다 붙인 게 주식 투자자들한테 얹겠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농민들보다 더 가난한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하는데 여기다가 농특세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세 공정과세 체계 안 맞는다. 지금 체계 자체가. 일부의 언론에서 이제 증권거래세 개편이라고 자꾸 써서 저는 그 용어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증권거래세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거다. 과세 체계 정상화 방안이라고 써달라고 제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가끔 이제 신문에 우리 증권회사에 다니신 분 또 자산운용회사에 다니는 간부가 언론인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뭐 거래세 0.05%이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멘트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길게 보셔야지요. 당장 그거 한다고 뭐 거래량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오늘 뭐 붐업 증시 밸류 코리아지만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하기 시작할 때 증시 활성화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과세 정상화하고 자금 흐름의 정상화하고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증시가 활성화되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증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거래세 개편에 손대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도입할 때 했어야 될 일을 안 한 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DC형을 하겠다. 그럼 우리 근로자들은 일하는 데 바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의 책임은 지금 DC형의 경우는 근로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운영의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해줄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문 회사가 투자를 하도록 하라는 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2005년도에 도입했어야 될 텐데 그때 아마 제도의 미비 같아서 이번에 그걸 이제 도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선택 기회를 하나 더 만들자.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해가지고 계약형을 하다 보니까 기업과 은행, 기업과 보험회사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불의 관계입니다. 대출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은 운용 잘한다고 보너스 받는 것도 아니고 못하면 책임만 돌아오기 때문에 맡기면 다 어디다 넣느냐면 정기금 금리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 2.3%죠. 그래서 개별 회사가 규모가 크면 개별 회사별로 또 산업별로 기금을 좀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자. 그게 바로 우리 노후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우리 자본시장 특위에서 다루니까 이제 이 노총이라든지 우리 환노위 의원들이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자본시장을 뭐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옛날에 증시가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가서 국민들한테 주식 사라 하면 사고만 그랬잖아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노위 의원 일부러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다 지금 이해를 왜 이런 걸 진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나 지금 굉장히 후회를 많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안도 우리 여당 법안, 야당 법안, 정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디폴트 옵션에 대한 법안은 빠져 있어서 우리 방하고 또 한노위 의원 어느 의원님하고 그 법안을 보완해서 지금 제출을 하면 이거는 쟁점 법안도 아닙니다. 국회만 열리면 그냥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LPGA를 제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인가 한국에 오셔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정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US 오픈을 했잖아요. 박성현이가 우승하고 한국 낭자들이 10위 안에 5명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의 우수성 대단한 걸 칭찬할 때 정말로 기분 좋았습니다. 왜 한국의 여성들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골프과가 없으니까 가능하다. 거기에 골프과를 만들어 보세요. 골프 칠 수 있는 자격, 키는 몇 센치 이상 몇 센치 이하, 몸무게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립은 몇 센치 얼마를 잡아라, 백스윙은 몇 센치까지 돌려라, 팔로우는 어디까지 하라. 전부 열거주의 방식으로 기록해놨을 겁니다. 우리 법 체계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유능한데 제일 못한 게 정치지 않아요. 정치권만 조금만 잘해주면 정말 대한민국은 선진국은 더 빨리 갈 텐데 제가 몸담고 있는 정치 쪽이 너무나 후행적이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업의 경영자들이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해야 되고 주주가 감당하는 위험에 충분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ROE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들을 기업의 경영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들을 가지게끔 만드는 다양한 제도들을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 폐지를 시작으로 한 양도세 도입과 손익통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서 주주 중시 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쪽으로 다양한 제도적인 정비를 해서 최근에 그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이 돼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압력을 이제 시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듯이 기업 사이드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사회의 역할이라든가 뭐 기관 투자의 역할이라든가 또 주총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함께 진행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정착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투자의 장이고 기업의 이익이 민간 부문으로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지금과는 훨씬 다른 그런 사회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결국 이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국민 재산의 증대, 또 우리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또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결국 자본시장이 역할을 안 해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이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이었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식의 전환만 갖고 되는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고 결국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각 주체들이 인식의 전환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 역할도 해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업 자체를 그 하나의 미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대표적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독자적 산업군으로서의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본시장 관련 국회에 발의되거나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중요한 법안이 총 14개입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될 게 8개고요. 또 환노위나 아까 말씀드린 기재위 등 소관해서 총 14개의 법률이 있는데요. 그 14개 법률은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규제체계 정상화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법에 너무 많은 비중을 줄 게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에서는 일반적 원칙을 두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북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뭐 협회 자율 규제라든지 정책 당국에 이렇게 하는 규제로 가야지만 이런 빠른 변화를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대륙법 체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외환위기 전까지 대륙법 체계를 일본법을 많이 베껴 와서 저희가 제도를 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조금은 어설프게 네거티브 바꾼다 하면서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로 바꾼다 하면서도 법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고치려다 법을 고쳐야 되고 또 법을 해석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많았는데 조금은 법은 큰 원칙, 그러니까 큰 원칙을 정하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 원칙이 불투명하면 이제 자율 규제라든지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시장에 의해서 시장의 그 자율 기능을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과제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외국 기관 투자자를 많이 만나면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배당 문제입니다. 배당. 근데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데에 따라서 처분하는 데 따라서 주로 처분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 보유하는 데 있어서 배당하고 이자 소득과서 그래서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배당을 아까 박영수 원장님 말씀하신 배당 부분을 약간 우대하는 세제로 가 이자보다는 리스크를 지는 배당에 대해서는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도 배당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정책적으로 배당이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구도로 하면 자본시장 쪽으로 많은 흐름을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저희도 열심히 보고 있고 같이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등단 이후에 세계가 약간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로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개방된 사회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가는 방향은 거스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외국과의 거래에 의해서 국부를 창출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명심하고 모든 것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규제도 그렇고 텍스도 그렇고 규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약자를 보호한다고 규제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규제를 피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으로 가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잖아요. 텍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텍스 시스템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투자자들 왜 한국에 투자하십니까? 우리의 제도가 가장 국제사회에서 벤치마크의 대상이 아니라면 규제고 텍스고 모든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네,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각 주체 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서류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